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몸짱이 멋져 보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몸과 마음의 균형과 건강이 조화로운 사람이 더욱 멋져 보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도 배우고 잘 알아야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나의 심신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강 노하우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정말 저번 시간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다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일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뇌 기능과 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현대인들이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면역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 기능과 장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저번 시간에 식생활 나쁜 안 좋은 식이요법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지 현대인들이 정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마음도 다들 편치 않으시고 그게 또 두 가지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 증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장벽은 사실은 소화 흡수를 위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닫혀져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특히 뭐 대부분 염증 반응이죠. 염증 반응으로 해서 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조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시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장벽이 느슨하게 이제 누수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새는장 증후군 혹은 누수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장 누수 증후군과 흔히 얘기하는 어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증상인 거죠. 근데 그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장 누수라고 해서 이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그렇고 소장세균 과증식이나 혹은 뭐 소장이 흡수장애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장의 문제와 관련된 가장 기저에는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누수되는 장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증세들이 주로 뭐 이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트름이 나온다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뭐 방귀를 자주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가 막 헛배가 부르듯이 막 빵빵해지고 이런 것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 원인이 장이 새는 장 누수라는 이제 이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장 누수라는 게 이제 아직 개념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이 샌다는 게 뭐 이게 뭐 배변 실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는 장이 정말 배변 실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새는 장 증후군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씹게 되고 그리고 위장을 통해서 소화를 일단 1차적으로 시키게 되고 그리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배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음식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장벽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 과정에서 소장의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장벽에서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음식들이 소화가 되게 되면 그 음식들을 제대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흡수되는 과정에서 음식들이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되면 좋은데 소화 흡수되지 않고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빈번하게 그러면서 소장벽이 느슨하게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하수관 파이프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하수관 파이프가 정확하게 이제 정수조까지 가서 뭔가 하수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중간에 자꾸 새는 거예요. 그 새다 보니까 이게 찌꺼기로 해서 예, 배출되어야 되는 성분들이 제 몸에 들어온다거나 네. 혹은 제 몸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하수관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쵸.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새는 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이 정말로 이렇게 조금씩 틈새가 벌어져서 네.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염증, 안 좋은 염증 물질들이 사실은 장이 이제 쫀쫀하고 탄탄해서 네. 딱 바로 이제 그 배변하는 데까지 이제 나쁜 물질들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염증 물질들이 새서 우리 몸으로 퍼진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물질들이 그럼 퍼져서 뭐 혈관으로 탈 수도 있고 뇌에도 갈 수도 있고 장에서부터 모든 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와서 이제 좀 더 많이 관심이 쏟아지는 것들이 뭐 장내 미생물이라고 해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 유산균에 대한 급격한 인기가 솟아오르게 되고 홈쇼핑 틀기만 하면 뭐 다 유산균 선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이 면역과 관련돼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이 이렇게 되는 걸까라고 했고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예전에는 그냥 소화흡수만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장이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면역과 관련된 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면역세포들을 분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면역 조절 세포들을 조절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장 기능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밝혀진 것들은 아까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제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우울이라든가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부족이라든가 불균형의 문제로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신과 약들이 대부분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제 좀 뭔가 편안함을 얻으시거나 뭔가 그런 부분에 해결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구들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정신보건원에서 이제 연구를 대단위로 해서 이런 정신과 약들이 정말로 위약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우울증과 혹은 불안이라든가 공황장애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장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뇌의 염증 반응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가설로 시작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 뭐 정말로 정신과 약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정신과 약보다는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장 관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또 많은 호전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셨듯이 장 기능이 우리의 면역력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 감정적인 무드 이런 데 많은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미치다 보니까 장이 제2의 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무조건 유산균만 먹으면 되나요? 네, 제가 그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을 실제로 이제 많이 해보면 장내 미생물의 환경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유산균주라고 해서 저희가 섭취하는 유산균들은 실질적으로 장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의 정말로 모래알 정도의 흔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 장에 있는 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주만 따지게 되면 최소한 한 6천에서 한 7천 균주가 있는데 저희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균주를 먹을 수 있는 유산 균주는 채 19종이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6,000에서 7,000종의 다양한 균주를 유산균 먹어서 나는 유산균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있는데 네. 당연히 내 장 기능은 좋겠지라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니라는 네. 거죠. 물론 좋아질 수 있는 유산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산균주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 몸에 특별히 맞는 균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어렵군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실제로 제 몸에, 제 장에 있는 유산균주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미생물 균주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유산균주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너무 상업적으로 그냥 보편화된 유산균주를 먹으면서 제 장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냥 좀 뭐랄까요? 크게 효과가 없으면서 유산균주의 어떤 일시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과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내 환경들을 좋게 하고 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 이 장에서 활동하는 그 미생물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내가 자라게 할 거냐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도 잘 주고 거기에 네. 비료도 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잘 자라나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뭐 유산균 먹어서 어떤 유산균을 먹었을 땐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별로 네, 아무 네. 느낌이 없는 게 있고 또 그렇거든요. 유산균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본인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게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죠? 장내에 여러 균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좋은 균이라고 하는 유익균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는 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유익균이라 구분하지도 않고 뭐 유해균이라고 구분하지 않는데 중간자적인 애들. 그리고 유해균이라고 구분된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꼭 단순히 악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균들이 뭐 장내에서 소화흡수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을 실제로 합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비료를 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은 섬유질입니다. 네, 근데 섬유질을 한다면 곡류가 있고 과일에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야채, 채소에도 있죠. 그래서 섬유질은 곡류, 야채,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섬유질을 같이 주면서 곡류라든가 야채라든가 채소 그러니까 곡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야채를 먹게 되면 거기에 과당이나 혹은 포도당이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과당이나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해균이라고 하는 나쁜 균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얘도 같이 자라나게 하는 좀 뭐랄까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겪게 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섬유질 중에서 포도당이나 과당이 거의 없는 채소를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균주가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면 뭐 운동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닭가슴살에다가 샐러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샐러드 먹는 게 항상 똑같아요. 뭐 그냥 방울토마토에 뭐 양상추에다 약간 이런 과일, 그러니까 채소 먹으면서 나는 이거 먹어서 나는 진짜 건강하게 내 장을 위해서 채소를 먹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또 막 소스 뿌려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일상적으로 계속 먹는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채소를 다양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균종이 많은데 거기에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섬유질을 공급하시려면 다양하게 채소를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채소라 하는 것은 야채, 채소도 포함이 되고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제철 나물 음식 같은 것도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과일이나 곡류보다는 채소, 야채, 채소, 뭐 제철 나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다양한 야채, 채소, 다양한 나물을 많이 드셔주시라.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소화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네. 저도 사실 예전에는 대식가였거든요. 정말 잘 네. 먹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뭐를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배가 엄청 부른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장의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쵸. 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니까 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뇌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화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니까 한 25% 정도가 소화 문제를 어느 순간에는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소화 효소 분비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적어지게 돼요. 근데 단순히 이제 위장관의 기능들이나 위장관의 구조적인 뭔가, 그러니까 기관들도 오래 쓰게 되면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처럼 그렇긴 한데 제가 일례로 뭐 기능학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일반 소화제가 아니라 소화 효소 자체를 네. 이제 처방을 해서 그 소화 효소를 직접 넣어주는데 어떤 분들은 뭐 위장에서는 이제 그 펩신이라고 해서 염산처럼 작용하는 그 위산을 넣어주시는데 뭐 보통 일반적인 뭐 한두 정이 아니라 한 식전에 한 9개 정도를 먹어야지 그나마 트름할 정도의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소화 효소를 먹으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뇌가 이런 소화계의 기능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만약 뇌가 그 기능을 잘 못한다고 하게 되면 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올려서 소화 효소가 좀 잘 분비될수록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가장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뇌가 같이 어떻게 장과 유기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뇌가 그 장과 관련돼서 이제 좋아지게 하는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게 되면 뇌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장의 명령만을 내린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위장관에서 뇌에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뇌는 이제 위장관에다 명령을 내릴 때 미주운동신경이라고 하는 네, 그 네. 신경을 통해서 위장관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어느 정도쯤에서 나오게 되냐면 이 목 뒷덜미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제 나와서 제 위장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기관들에 가면서 장기들을 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주운동 신경의 실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기능이 이제 손상되게 되면 소화 기능이 정말로 저하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미주 운동들을 제가 헬스장 가서 아령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듯이 그 운동 신경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실제로 소화 기능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과 관련된 어떤 우리 뇌 기능이 미주신경인데 네네네. 이 미주신경을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이 미주신경을. 네,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뇌에서 이제 제가 명령을 내린다고 하게 되면 뇌는 뭐 제가 위에다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그냥 위로 가는 신경이 딱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경유지를 네. 거치는 거죠.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이제 휴게소에 이렇게 서는 것처럼. 그래서 휴게소에 쓸 때 휴게소에 서는 애들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휴게소에 서는 사람들을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미주 운동신경이 한번 서는 곳이 제 목 뒤쪽에 있게 되고 이제 그 부분들을 어려운 말은 좀 뇌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같이 있는 신경들이 미주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제 목젖을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성을 하거나 제가 음식을 삼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삼키면서 제가 저작 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저작을 하게 되고 음식을 삼키면서 이제 식도를 타고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서 사실은 미주 운동 신경에 대한 것들 면서 야 음식이 넘어가니까 소화효소에 대한 것들을 네가 방출시켜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미주 운동 신경을 자극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간단한 운동법은 뭐냐면 가글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가글이요? 네, 그렇죠. 흔히 생각하는 가글은 이제 뭐 양치하시고 그래서 꼬로로록 하면서 이제 양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헬스장 가서 근육을 키우려고 하면 뭐 1kg 되는 짜리 아령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육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부하를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 자극도 부하를 늘리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저기 소곤하게 뭐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가글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가글링 하신 다음에 정말 물이 사방으로 튈 정도로 굉장히 막 세게 하시는 거죠. 격렬하게. 네, 격렬하게 한 1분 정도를 계속적으로 가글링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실질적으로 이 연구계를 목젖을 움직이는 네네. 신경들이 자극받게 되면서 그 옆에 있는 미주운동 신경도 자극을 하게 돼서 소화 요소를 방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막 헛배가 부르고 이럴 때는 뭐 소화제 먹고 이런 뭐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뇌를 운동하는 방법이 격렬한 가글을 해라. 네네네. 그렇죠. 정말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으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정말 유용한 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식후에 하는 게 좋나요? 식전에 하는 게 좋나요? 식전에 미리 하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자극을 하기 위해서 예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열을 시키는 형태로 해서 그게 더 좋고요. 그리고 뭐 매식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시니까 뭐 식간이나 그렇게 해서 좀 시간 되실 때 가글링에 대한 부분들을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정도 해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소화가 잘 돼야지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그렇죠.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제 뭐 워낙 몸짱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장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탄수화물 안 먹는 저탄고지 혹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 엄청 광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이 알려졌지만 또 사실 정확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방법과 그 유익한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대니님께서.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사실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기 위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지키면서 해야 되는지로 생각하시는데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다 하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 뭐냐면 해가 뜨면 먹고 해가 지면 먹지 마라고 하는 거군요. 해가 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먹지 마는 상태가 사실은 공복인데 저희가 이제 전기가 발명되다 보니까 전기가 있으면 뭐 사실은 뭐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사실 개념은 밤이 되게 되면 야식이나 혹은 불필요하게 너무 수면 시간에 가깝게 식사를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일부러 굶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형태로 맞춰서 단식, 즉 공복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길게 가져가서 제 위장 기관을 쉬게 하고 그리고 위장 기관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밤에 식사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대사 과정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제 단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식사 시간이 뭐 저녁에 좀 식사를 일찍 하시고 뭐 이제 요새는 좀 수면 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밤에 야식하는 걸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긴 하거든요. 그럼요. 뭐 엄청난 야식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배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현대 생활에 적합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저희 몸의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대한 것들은 24시간 주기라고 해서 낮과 밤에 맞춰서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야식을 먹게 되면 제가 밤에는 사실은 위장관이 쉬게 좀 여러 가지 소화효소라든가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저해시킬 수 있도록 몸은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걸 억지로 방출시키면서 방출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방출을 억제를 시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늦게 먹고 자려고 누우면 멀뚱멀뚱하게 잠은 안 오고 그리고 불면이 되게 되고 불면이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냥 단순히 낮에는 먹고 밤에는 좀 식사를 하지 말자라는 형태에 대한 걸로 이제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제안한 것이 이제 시간 제한 식사라고 하는데 그 시간 제한 식사가 말 그대로 시간을 제한해서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는 먹고 밤에는 되도록 먹지 말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살이 빠지는 거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식욕 억제하라든가 혹은 공복감이라든가 포만감을 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사실은 잘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만 지켜도 살이 빠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야식을 끊기가 쉽지 않죠. 야식을 끊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이제 말씀 주실 때 아침형 그 간헐적 단식이 있고 저녁형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사실은 저녁형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하는데 그 맨날 일을 하고 뭐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저녁을 먹게 되고 이게 늦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침형 단식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아침형 단식을 하든 저녁형 단식을 하든 우리 몸에 그러니까 공복의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간헐적 단식의 유익한 점이다. 네네네. 쉬게 하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면 보통 이제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자가포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DNA 재생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나이 드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티에이징인데 그쵸. 그러면 사실은 DNA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맞아요. 이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저녁을 단식하시든 아침을 단식하시든 뭐 본인 몸에 맞는 형태로 해서 일단은 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가지라도 해서 실행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아침은 드시고 네. 저녁을 좀 일찍 드시거나 야식을 먹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맞아요.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도 야식을 못 끊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복 시간을 졸라졸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다가 우리가 꼬르륵 하는 순간에 젊음의 그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네. 했더니 바로 그냥 저녁형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포함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체중도 좀 조절이 되는 것 같고 네네. 너무 신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정체기가 딱 오는 거예요. 계속 체중도 별로 변화가 없고 이게 뭐 컨디션이 더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지금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사실은 메인을 네. 차지하는 식사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지방을 거기다 이제 얹혀서 식사를 하시다가 만약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면 좀 그거와는 다르게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시고 단백질이나 이제 지방을 좀 더 많이 섭취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몸이 탄수화물 위주로 막 돌아가다가 지방 위주로 돌아가는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살이 빠지는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희 몸은 이제 항상성이 있어서 잘 적응을 하잖아요. 그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효과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죠. 반감되긴 하지만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적응을 해서 그런 형태를 이제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 5일 정도는 굉장히 급격한 저탄고지 형태를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좀 탄수화물에 대한 것들을 확 올려서 네. 그렇게 한 그러니까 급격한 저탄고지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해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저도 이제 주말에는 좀 나에게 자유를 주자 해가지고 주말에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는데 네. 그러다 보니 더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헐적 단식의 가장 유익한 거는 이거다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유익한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단식은 예전에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단식원 가서 정말 만성질환 있고 뭐 뭔가 문제 있고 진짜 뭐 암이 걸리신 분들도 단식원 가셔서 물단식을 보통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5일 동안 물단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극한의 고통이죠. 극한의 고통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한 일주일이나 5일 정도의 단식을 끝내고 오셔서 야, 내 몸에 있던 염증 반응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져서 내가 이제 그 만성질환, 고통받던 거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런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평상시에 뭔가 극심하게 막 굶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포식을 통해서
내가 늙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는데 내가 식사 시간만 좀 조정해도 내가 젊게 살 수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꼬르륵 해야지 늙지 않고 네.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 뭐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 건강하고 젊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까? 네, 그 장에는 좋은 균들도 있고 그리고 나쁜 균들도 있는데 그 좋은 균들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나쁜 균들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장 기능 오는 데서 가장 중요한데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유산균주를 먹는 것들도 방법일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유산균주에 너무 의존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장내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곡류라든가 혹은 과일, 야채에 있는 섬유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좋긴 하나 그 곡류라든가 과일에는 포도당이라든가 과당이 들어있어서 이런 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장에 있는 유해균들을 증식시킬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굉장히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곡류라든가 과일을 섭취하신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달지 않은 곡류라든가 달지 않은 과일들을 섭취하시면 좋은데 곡류 중에서는 탄수화물의 함유량이 좀 적은 곡류라 한다면 그리고 안전한 곡류는 요새 이제 많이 수입돼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햄프시드라든가 네. 아마시드라든가 치아시드가 가장 안전하면서 그런 섬유질을 제공할 수 있는 곡류고요. 귀리는요? 귀리는 네. 귀리는 밀과 보리의 어떤 연계성에 있어서 네. 좀 밀처럼 어떤 교차 반응을 보면서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귀리는 약간 세모나 X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네. 귀리는 제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과일 중에서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면서 그리고 달지 않으면서 뭔가 섬유질을 제공할 수 있는 과일들은 베리 종류들이에요. 네, 근데 스트로베리는 딸기여서 네, 다니까 달고. 좀 제한하셔야 되고 뭐 블루베리든가 블랙베리든가 레즈베리는 아사이베리. 그렇죠, 아사이베리든가 달지 않으면서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고 네. 장내에 이제 좋은 섬유질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유산균들을 얘기할 때 단세지방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단세지방산은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은 대부분 저희가 지방을 먹게 되면 네. 뭐 몸에서 만들어지고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먹는 지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지방산 중에 하나가 단세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을 하는 거는 지방산의 크기가 긴 애들도 있고 중간 크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짧은 크기인데 장세, 중세, 단세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지방산은 간헐적 단식이나 혹은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은 MCT 오일이라고 해서 네. 많이 드시는 게 중세지방산입니다. 근데 이 중세지방산을 드셔도 몸에 들어가서 이게 단세지방산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단세지방산은 저희가 먹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돼 있고 네. 장내 미생물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섬유질을 원료로 해서 몸 안에서, 그러니까 장내에서 만들어내는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 지방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균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섬유질을 섭취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안 돼서 네. 이런 단세지방산을 영양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뭐 다 드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런 장내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기를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뭐 유산균이라든가 혹은 단세지방산이라든가 혹은 유해균을 없앨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영양 허브 같은 것들도 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보실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사실은 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방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냥 그 지방산이라는 게 그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기름 종류를 섭취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지방산은 저희가 섭취하는 이제 기름인 건데 장에 좀 장과 뇌에 친화적인 지방이 있어요.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장과 뇌를 위한다면 좋은 지방을 먹어야 그렇죠.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데
그래서 그 지방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브유라고 해서 네. 그래서 올리브유도 사실은 뭐 고온압착이니 저온압착인지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고온압착의 형태로 상업용으로 제조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고온에 압착을 해서 막 억지로 짜내는 거죠. 네.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도 고온압착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네. 볶아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름들은 제조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산패를 많이 마치 커피 그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처럼. 그렇죠. 그래서 네. 커피에도 지방이 나오나요? 지방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업용으로 제조된 기름들은 좀 그런 형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으로 저희가 이제 외식으로 먹는 그런 식품들은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식물성 기름이 좋다라고 저희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네.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산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좀 안전한 식물성 기름은 올리브유를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에 이제 코코넛 오일이라고 해서 식물성 포화지방이 있어요. 그 식물성 포화지방인 코코넛 오일이랑 올리브유를 드시는 게 장과 뇌에는 가장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르신들이 싫어하실 텐데 참기름, 들기름 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정말 좋은 기름, 나쁜 기름 얘기하면서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많지 않으니까 참기름, 들기름을 고전 형태로 이제 볶아서 그렇게 먹고 고소하잖아요. 사실은 네. 참기름, 들기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정에서 사실 산패된 기름들을 예전에 먹었다 할지라도 다른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제외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참기름, 들기름은 과정에서 사실은 좋지 않은 거지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기름, 들기름도 저온 압착한 기름들이 요새는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온 압착한 참기름, 들기름을 한번 먹어보시게 되면 이게 참기름이야? 할 정도로 고소한 맛이 없어요. 그냥 약간 올리브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기름에 그런 독특한 냄새는 있긴 한데 사실 그래서 그런 지방을 쓰시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뇌 기능과 장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반대로 또 산패된 나쁜 기름은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식용유, 콩기름,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포도씨유, 네. 카놀라유 네.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돈을 좀 아끼시더라도 네.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 네. 정말 중요해요. 네, 올리브유도 그러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등급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엑스트라 버진, 그러니까 등급을 좋은 거를 드시면서 이게 나의 뇌와 그렇죠. 간 건강을 위한 거니까.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아까 MCT 오일, 코코넛 오일을 그러면 공복에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코코넛 오일을 대체적으로 주는 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기본은 사실은 저탄고지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탄고지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단백질은 적당히 그리고 지방은 많거든요. 네. 근데 보통 지방에 대한 저희가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뭐 지방은 다들 이제 덜어내시거나 이거 네. 심혈관계 게 기름 낀다라고 하는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풀리면서 지방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지방이 있다 할지라도 얘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염증 반응인 거지 지방 그쵸. 자체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이제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제가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줄어든 거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추가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방의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줄였으니까 그만큼 지방에 대한 것들을 줘서 뭔가 이제 그런 단식을 하면서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극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저희가 당뇨 있으신 분들은 복합 탄수화물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합 탄수화물 먹거나 단탄수화물 먹거나 백미를 먹고 현미를 먹으면 당을 올리는 건 똑같아요. 네, 현미가 당뇨에 좋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곡류를 먹는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제 몸에서 혈당으로 바뀌기까지는 한 2시간 정도면 그게 피크를 이루어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12시간까지 실제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치 슈퍼 에너자이저라고 하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네. 오래가는 에너지원인 거죠. 그래서 제 몸에 부하를 많이 주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제가 배고프지 않으면서 단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아, 그러면 진짜 나쁜 기름은 드시지 말고 지방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고 네. 좋은 기름을 드시라.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혈관벽에 뭐 나쁜 기름이 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거는 나쁜 기름이 껴 있는 거고 이 나쁜 기름을 녹여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건 좋은 기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바로 해독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해독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이 늘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섭취를 하고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네. 또 끊임없이 반대로 해독을 그렇죠.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해독의 원칙,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주제랑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해독의 첫 단계는 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 해독하면 간 아니야? 라고 네, 이제 네,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음식물을 먹고 나서 소화흡수가 된 후에 그게 장에서 간문맥을 따라서 간에서 사실은 그런 음식물들이 대사 과정을 네.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에서 뭔가 들어오게 되면 다 모든 게 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간에 뭔가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거나 혹은 장에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뭐 새는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더 문제들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 간에서는 정말로 해독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못하게 되고 네. 쓸데없이 제가 먹었던 음료수 정말 단 음수 믹스 커피라든가 혹은 뭐 콜라라든가 그런 데서 뭔가 소화흡수 시키는 그걸 해독시키라고 제가 정말로 해독시키는 중요한 기능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독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부담을 주는 뭔가 위험하거나 안 좋은 물질들. 그래서 네. 이미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당이 많은 음식이라든가 혹은 좀 그런 염증 반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한해서 장 건강을 좋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섬유질들을 줘서 장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을 도록 하게 되면 간에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해독도 그러니까 시작은 다 장에서부터 네.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근데 해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권장하는 그 영양제 중에 해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젊음의 네. 방부제, 네. 지킬 수 있는 방부제라고 하는 묘약이 있다면서요. 네, 네. 그 약의 이름은 네. 그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영양소인데요. 사실 네. 글루타치온은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에서도 만들어지고 세포 내에서도 만들어져서 제 몸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에서 여러 가지 해독 과정에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트레스 레벨도 굉장히 높고 안 좋은 음식이나 가공 음식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글루타치온 만들어지는 양에 비해서 네. 제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해독할 게 너무 그렇죠. 많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루타치온이 고갈된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천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장 점막을 아까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 글루타치온이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계에 있어서도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면역계를 좀 잘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 영양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드시고 나서도 아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뭐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건가 이제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드시고 나서 아, 나 피로감이 좋아지는 것 같아라고 이제 즉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배곡 주사라고 해가지고 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글루타치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약간 부작용적인 격으로 네. 이제 피부 톤이 맑아지고 좀 하얗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미용 쪽으로 가다 네. 보니까 글루타치온을 배곡 주사라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실상 글루타치온은 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제 통합 암 치료를 하실 때 IV로 해서 네. 사실은 여러 가지 항산화들과 같이 이제 네. 놓는 주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주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영양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영양제는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권장해 주실 만한 그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종합 비타민 그러실 건데 사실 저는 종합 비타민에 대한 효과라든가 효능에 네. 대한 부분들은 좀 너무 과장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뭐 이게 부족하니까 적절하게 이거라도 먹어야 될 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시는데 종합 비타민은 너무 소량들이 조금씩 들어 있어서 네. 종합 비타민은 좀 제가 볼 때는 종합 비타민보다는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하는 비타민 B군 영양소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드시게 되면 뭐 피로라든가 몸의 대사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도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랑 그리고 이제 요새 비타민 D와 관련된 네. 중요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비타민 D의 체내 용량이 네. 얼마만큼 적정량이 있냐에 따라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실제로 그 코로나에 걸린 폐해를 겪는 정도가 비타민 D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네. 이제 논문이 나올 정도로 면역과 관련돼서 비타민 D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비타민 D와 비타민 B 컴플렉스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혹은 내가 너무 정신 노동이라든가 혹은 육체 노동이라든가 내 식생활이 좋지 않아라고 하면 그런 나쁜 물질들을 없앨 수 있는 항산화제를 많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 C를 선택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글루타치온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셀레늄이라든가 네. 뭐 아연이라든가 허브 쪽에 이제 선택하시는 분인데 항산화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네. 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장 권장하시는 거는 비타민 B 컴플렉스, 그다음에 항산화제인 비타민 C나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비타민 D 면역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기름은 안 권하시나요? 기름은 뭐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오메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이제 요 3개 정도로 하시고 이제 오메가를 한다고 하시게 되면 오메가3는 사실 여러 가지 중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식습관이 좋지 않다고 하게 되면 오메가3를 드시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메가3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EPA라고 하는 것과 DH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DHA 그러면 저희가 하도 세뇌를 받아서 뇌는 DHA지라고 네,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뇌가 정말로 문제가 있거나 뇌에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DH가 함유량이 정말 높거나 혹은 DH만을 드시는 게 사실은 뇌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네, 그래서 EPA를 먹는다고 하면 이게 DH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DH를 드시면 좋고 이게 생선에 많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생선을 만약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드시는 게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오메가3를 드시는데 네. 보통 일반적인 염증 반응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는 EPA가 많이 들어있는 걸 드시고 네. 뇌가 걱정이 되신다면 이 DH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거를 많이 들어있는 거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장 건강과 진짜 해독과 영양제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응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팁을 너무너무 많이 나눠주셔서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거에 연연하며 무기력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낸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화된 삶을 살 것이고요. 오늘 배우셨던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 잘 활용하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신다면 오랫동안 몸과 마음의 동안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봅니다.